자, 이번에 볼 게 이제 사족한약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이 사족한약은 이제 구성원들 황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그 명단은 향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경비를 조달해야 되는데 여기는 뭘로 조달되냐면 이제 향계로 조달돼요. 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유황소를 이제 뭐냐면 그래서 한약을 기치를 하죠. 그래서 앞에서 유황소를 항청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항해에 참석한 인원은 항안에 기록돼 있고 항구를 통해 통지를 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항세 부세 운영인 자수 별감에 항해된 인사권을 장악을 했다. 그래서 9년 단위 인사와 조세 영역 공부 등의 부세 운영에 관여했고, 그다음에 항안에 등재된 항리인뿐만 아니라 등재되지 않은 향 외인까지 이들 간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족 한약에서는 항원주례, 항사례, 사창제 실시 등을 하여 항원 간의 단결과 향청 교화의 요점을 뒀고요. 대표적인 사족 한약은 이의 해주 한약, 이항의 예한 한약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있고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 한약을 강조했어요. 예전에 조광조식의 어떤 어, 중앙의 일괄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해진 한약이 아니라 이런 그 각 그 개별 지역 단위의 항약을 주정했고 그 중에 이제 이가 항해도 감사를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실시했던 해주 한약이 있어요. 요게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개별 항약 중심으로 해갖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년 단위 한약 중에 하나가 이제 수정 한약이에요. 배경은 이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여기 이 9년 한약은 이제 수영 한약은 국가 중심의 한약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 권력이 어떤 황총 지배력과 연결되어 있는 한약이죠. 그래서 주로 수령이 중심이 돼서 9년 면리 동 단위도 9년 단위로 실시된 한약을 얘기한다.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자, 중앙정부의 면리제 강화, 오가작 특보의 실시, 수령한약 색태 등으로 국가 권력이 항총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 그 맥을 같이 했고요. 수령이 9년 단위 항약을 주도했다. 인세권과 인사권과 부세권을 장을 했죠. 그래서 수령은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신양의 향천과 향리의 작청을 지원하여 부양을 견제하려고 했고 향촌 향림은 신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대신에 향의 인사권 전쟁이 수령의 가난함에 편입되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18세기 때 이후부터요. 18세기 이후부터는 9년 단위 한약이 사족 한약에서 수령 단위 한약으로 뭐냐면 옮겨갔고 이때 신양은 단순히 부세만 좀 약간 그 자문해주는 그런 역할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조관양의 중심 항청이 수령의 부세 자문기구로 변질됐다. 자, 독리항약을 볼게요. 독리항약은 16세기까지만 해도 상계만 이제 가입을 했었는데 양난 이후에 무너진 사회 질서와 생활 윤리를 바로잡고 향촌의 어떤 사회의 살림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상계와 함께 하계도 묶어서 동양을 만들었어요. 하계는 예전에 향도라든지 두레라든지 마을단 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존의 사족 한약의 어떤 하부 조직으로서 만들어 통제했다. 근데 18세기 때 성격이 변화됐다고 했죠. 공동납의 이제 단위가 운영되면서 족징, 인징 폐해가 늘어나고 사족들이 상계와 하계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 부담이 하층민들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하층민이 더 이상 그 밑에 독립학을 같이 있으면서 이제 많이 부과되니까 그냥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독립해 나가. 그러면서 이때 이제 그 독립학도 이제 뭐냐면 붕괴되어 나가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는 이번은 독립학의 성격이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가 있어야 되는데 17세기 때도 그래갖고 이제 동리한약 자체가 이제 뭐냐면 이게 동리한약보다는 전반적인 설명이다. 예. 여기도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 17세기 뭐 하여튼
그 18세기 때. 자, 이 동리영역 특히 이제 하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향도, 총계, 둘레 같은 정통적인 어떤 총락 공동체 있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항약이라고 해서 그냥 항약 순수하게 시킨 게 유지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하기같이 종래의 어떤 그 뭐냐면 항약 조직과 아니 종래 총락 공동체 조직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7세기 연결돼서 보는 게 있네. 17세기 이게 17세기 들어가야 돼. 이 부분이 여기 18세기 들어간 게 아니라 17세기 들어가야지 문맥이 맞아요. 네, 그래서 답이 이렇게 4번 해가지고 옮겨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족 한약 실시 과정을 볼게요. 이것도 예전에 12년 기출문제 나왔죠. 앞에서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김한국이 경상도 간짜사 갔을 때 여시언의 한약을 발견했어요. 예. 그리고 중종 12년 김한국이 올라와서 조광조한테 건의했고 조광조 왕한테 올리면서 주자 중심 여시한약 보고운동인데 요거 동일한 거예요. 예. 보통 우리 조선에서 말하는 그 여시한약은 그 원래 여대규가 만든 여시한약이 아니라 주자가 거기에 주석을 갖다 붙인 주자 중손 여시한약을 말해요. 그렇지만 이제 김호사로 한약 보급이 실패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조광조가 이제 실시했던 한약의 문제점이 뭐냐면 수정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통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 정통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는 기존 항촌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국가가 일방적으로 실시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일방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선조 때 들어서 이제 항약이 다시 이제 보급되려고 해요. 왜냐면 선조 때는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의견이 갈려져 나간 거야. 네. 하나가 뭐냐면 이제 허역이라는 사람이죠. 허역이고 또 하나가 이의야. 네. 허역과 이의는 다 사림 세력들이죠. 네. 그리고 이인데 일단 방법 측면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 허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 항약 실시론자들이에요. 앞에 이제 중종 때 그 당시 이제 그 국가가 주도해 가지고 실시한 그것처럼 일관된 프로그램 통해서 하자. 근데 이는 개별 항약 실시론자들. 그 지방의 사정에 맞게 항약을 실시하고 그리고 한약이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점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 항약이 이제 허용이 한약 전국적인 실시를 주장하니까 이가 의식이 족한 연후에 예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추위를 굶주는 우는 백성들 강경 예의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이걸 뭐냐 한약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후에 한약을 하자. 지금 실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갖고 그 먼저 양민을 해서 백성들이 먹고 산 다음에 후 한약을 실시하자. 이렇게 주장해. 그거는 이제 이하의 그런 성리학과 연결돼서 볼 수 있죠. 이는 뭘 강조해요? 기를 강조죠. 네. 물질적인 측면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개별하는 자고 그 다음에 성양민 후 한약 이렇게 주장했다. 자, 그래서 교화도 먹고 산 후에 교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각 지방의 어떤 특성에 맞는 개별 한약을 주장했고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가 이제 개별학을 주장하면서 항해도 감사를 갈 때 그때 이제 그 했던 항약이 앞에서 언급했던 이의 해주 항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요번에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조 때 이항이 이제 예한 한약을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기 해주 한약을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별 한약 일종인 요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해 변화 관련된 거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체제 관련된 내용 볼게요. 경제
사회사 끝났고 이제 경제사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때 농업이 발달되는데 이 농업 발달은 뭐와 연결돼서 보시냐면 고려 후기 때 농업 발달과 영장성상에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고려 후기 때 농업 발달이 거기만 딱 끝난 게 아니라 조선 전기까지 쭉 이어서 연결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상품화폐 경제 발달의 어떤 바탕이 됐죠. 어떤 상공이 발달하려면 일단 정근대 시대 때 농업이 발달해야 돼. 예. 그래야지 이제 상품화폐 경제 같은 것들이 발달될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됐던 것들은 되게 고려기 때 발달 더 발달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려기 때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연작상 경제가 됐죠. 그래서 조선전기 때 널리 보급이 됐다. 그래서 이 연작상경이 이제 발달되면서 후한농법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죠. 예, 모든 것을 이제 연작상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연장상경이 이제 했던 것은 이제 고려시대 때 고려 후기 때 이제 몽골 정치이 끝난 후에 인구 증가 때문에 그래요. 예,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땅은 이제 부족하니까 땅을 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후한농법이 폐지되고 자연스럽게 연작상경이 됐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경향들이 뭐냐면 조선 전기까지 계속 지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 후기 때 얘기했던 반농사 장면의 2년 3작 그 다음에 남부 지방의 모내기 확대 보급됐고 모내기는 고려 후기 때 들어와서 조선 전기 때 이제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벼와 보리 이모작이 가능했다. 대개분 이양법이 보급될 때는 이모작도 같이 보급돼요. 이양법하고 이모작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왜냐면 모를 이제 심을 동안 모판에 이제 자랄 동안 5월달까지는 땅을 놀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리를 심죠. 그 가정에서 예, 벼와 보리를 두 개를 심죠. 이모작을 한다. 참고로 이제 모작이라는 것은 이모작이라는 것은 모작은 다른 작물을 이제 달리 재배할 때 모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개의 작물을 잡으면 이모작이 되는 거고 삼모작은 세 개의 작물을 달리 이제 교대로 할 때 윤작할 때 삼모작이라고 하고요. 이기작이라는 것은 기작이라는 것은 이기는 기작은 동일한 작물을 두 번 농사짓 때 그래요. 한 해. 그러니까 이제 이기작이라는 건 쌀을 주로 이제 두 번 짓는 거고 그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12법이 발달, 연작상경이 전제가 12법이야. 쉬지 않고 매년 농사를 질 수 있었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한국사 통론에 보면요. 특강에 보면 농업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고려시대 때는 주로 이제 축분을 사용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인분을 사용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농기구도 개량되어 벼슬 달린 보습도 있고 신경이 가능해졌고 신경은 예전부터 계속 진행됐던 거고 인구의 증가로 이제 제초 작업도 할 수 있는 노동력도 확보했고 그다음에 여기 눈여겨볼 게 뭐냐면 수리시설 발전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으면 특히 한전농법이나 수전농법을 지으려면 이 수리시설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예.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려시대 그러니까 고려 중기 때까지죠. 중기 때까지는 삼국의 계급을 막아서 계류를 막아서 활용하는 재원이 있었는데 고려 말부터는 수차를 보급을 하였어요. 예, 수차를. 예. 근데 이 수차 보급이 잘 안 됐어. 이걸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하려고 했어. 중국처럼 강남에 보면 수차를 많이 사용하잖아. 일본도 그렇고. 근데 왜 수차가 안 됐냐면 이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건 고지가 많기 때문에 해발 고지가 되게 높기 때문에 수차를 사용하기가 좀 힘든 환경이야. 그래서 이렇게 강남처럼 이제 중국 강남처럼 이렇게 평지가 아니라 이게 고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물을 끌어들이기가 좀 힘든 환경이었다. 지금 좀 양수위를 통해서 끌어들일 수도 없었던 거고. 그래서 수차 보고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종 때는 또 하나의 저수지가 형성됐죠. 계곡물을 이제 막는 게 아니라 이제 하류인 그 지류를 막는 거예요. 보양, 네. 청방이라고 하죠. 보통 이게 강이 있으면 계곡을 막는 거는 재원이라고 하고요. 이 하류에 있는 지류 같은 것들 이제 조금 것만은 보호라고 해.
재현이 규모가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재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국가 단위의 인력을 동원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데 그 정도는 뭐냐면 일반 그 양반 살인들도 그냥 자기 소장놈들 머슴들 동원해 갖고 만들 수 있는 조금은 저수지야 상대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때 살인들 중심으로 해갖고 보를 많이 만들었어. 보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홍보세력들이 9년 단위 인력을 동원해서 간섭지를 이제 개간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에 대응해서 살인들은 보를 만들어 갖고 수준을 확대시키려고 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그 수전노법의 어떤 확산에 크게 기여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의 전국적인 보급이 이항법 일반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수경집합 같은 거를 확대하는 데 일차적 기여했고요. 수경집합 같은 경우에는 수전에다가 물을 가다 놓고 그냥 뿌리는 거죠. 네, 이게 수경집합이에요. 근데 이게 더 이제 수혜점이 많아지니까 이제 17세기 이후부터는 이항법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수전노법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성리학적 가치가 무장돼 있던 사림들은 강남, 중국의 강남을 모델로 해서 이제 농업 발전을 깨우려고 했고 이 수전노법을 어떻게든 확산시키려고 했어. 근데 우리나라가 수전노법이 그게 맞지 않거든요. 한전노법이 맞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특강 같은 게 보면 뭐가 나오냐 권한법이라는 게 나타나요. 이건 나중에 뒤에 뒤에. 그 다음에 언전이 개발됐어. 이 언전도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앞에 보는 이제 살인들이 주도했죠. 이 언전들은 흥부세력들이 주도를 했어. 그래서 중앙의 군가나 건세가들이 주도를 해서 큰 규모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려면 이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9년 단위 인력을 불법적으로 이제 뭐냐면 동원했죠. 네. 동원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대응해서 아까쯤에 사림들이 보를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6세기 때. 자, 그 다음에 농소편찬을 볼게요. 자, 이 농소편찬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죠. 농사 직설 중심으로 해갖고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봐둘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갖고 이제 한번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밑에는 정리를 좀 했고 한번 보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농소 편찬 배경 볼게요. 고려 말에 들어가면 고려인데 고려 말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농업기술 발달로 종래의 중국 농소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려 말 우리 농업기술 작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는 중국 농소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는 그 고려 말의 농소들 농업기술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의 농소는 우리나라 또 실조가 안 맞잖아. 그래가지고 또 지역별로 또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농소들이 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우리 풍토와 농업에 맞는 그런 기존의 우리 농업 기술의 어떤 수준 발달을 좀 정리한 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농소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태종 때 보면 태종 때 만든 농서 집요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태종 때. 자, 이 태종 때 농서 집요는 고려 말 때 전래 때 농사 집요를 우리 농사에 필요한 부분만 집중 선택해 번역한 책들이야. 자, 근데 내용이 좀 부족했죠. 왜냐하면 일단 그 기반이 농사 집요라는 그런 중국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농소 집요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건 집요라는 것은 요약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농상 집요를 요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농상집요는 어떤 책이냐면 이게 중국 책이죠. 이함에 의해서 소개되는데 우리나라 독자적인 것들은 농경이 반영된 건 아니고 중국 책이에요. 우경이한 신경법, 윤자법, 그다음에 식욕법 발달 배경을 갖고 이제 이걸 정리한 건데 주로 그 강남 지역에 강북 지역의 한전농법을 정리한 거야. 강남 농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요약한 게 농서집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농서집요라는 책은 또 중종 때 만들어진 책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전에 나왔던 책은 그 뭐냐면 그 태종 때 만든 그 요약본이야. 농상집요에는 요약본을 말한다.
그래서 중종 때 한번 또 그 비슷한 책들 동일한 그 책 제목인 농서 집요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아니고 이때는 농서 집요는 태종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직서를 보자. 농사직서는 되게 중요하죠, 이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세 번이나 문제 나왔어요. 07년에 나왔고, 13년에 나왔고, 18년에도 나왔어요. 자, 여기 농사직설 서가 있어. 요게 되게 이제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여기는 좀 경계 수업 노트가 좋긴 좋은데 사료가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거의 빠져 있고 그래갖고 제가 다음 판 만들 때는 사료를 좀 집어넣고 그러는데 사료까지 또 집어넣으면 내용이 또 많아져.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일단 보자. 자, 이제 우리 주상께서는 이 주상 전하는 세종이겠죠. 명분을 계승하여 정사에 심서 더욱 발성의 일을 마음에 두셨다. 오방의 풍토가 다르고 곡시에 심고 가꾸는 방법이 각기 있어 고소의 내용과 맞지 않고 않음을 아시고 이때 고소라는 것은 이제 뭐야? 중국의 사서죠. 중국의 농서. 그래서 각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주변의 늙은 농부들, 경험 많은 농부들의 글을 써서 정리한 책이다. 그래서 이걸 농사직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 농사직설은 주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했냐면 하산도를 대상으로 했어요. 하산도의 세기술 이북으로 보고만 목적으로 강북이나 강서 지역 있죠? 그렇게 했는데 하산도는 여러분들 아시죠? 네. 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요 지역이죠. 요 지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이 하전이라고 하는 어떤 개발될 때하고 비슷하거든요. 고려 후기 때부터 개발됐어. 그래서 고려 후기 때는 이제 그 하산도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재산도 많이 배출됐다. 인재도 많이 배출됐다. 그게 이제 특강에 남아있죠. 한국수 특강에. 자, 내용 개관을 보면 전라, 충청, 경상도의 농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농법을 배워서 이 농법을 간추려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일단 그 책에서는 원래 그 내용 자체는 우리나라 독자적인 농법을 만들었어요. 내용 자체는 독자적인 어떤 농법들을 수록했는데 형식 차원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형식과 구성 측면에서는 재민 요술과 농사 집요 같은 것들 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재민 요술도 이제 이것도 중국 책이야. 이것도 중국에서 건너온 책이죠. 농사 집요도 중국에서 건너온 책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전 농법과 수전 농법도 소개했어요. 네. 그러니까 반농사하고 농농사도 같이 했다. 네. 그래서 한전농법과 수정농법 요걸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한전농법 안에서도 이제 그 농농사가 있죠. 요거 하여튼 요걸 동시에 뭐냐면 소개했다. 그때 이제 이항법을 소개했는데 이항법을 소개했지만 특별하게 권하지는 않았어요. 이항법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농농사 경제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수경집화, 경경집화, 이양법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 음. 그래서 이제 수경집화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가둬 놓고 이제 뭐냐면 뿌리는 방식이에요. 예. 그 건건집화는 그 밭에다가 거기 뿌리는 방식이죠. 이걸 건건집화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뿌리고 나서 물을 좀 주는 방식이고 이양법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가둬 놓고 그 모를 이제 좀 어린 벽을 키운 다음에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빼곡하게. 그게 이게 단위당 생산력이 제일 높아요. 집약요법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권장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조선 시기 때 수의시설이 부족했어요. 조선 전기 때.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번 비가 잘 안 내릴 경우에는 완전 하는 농사를 이제 망치는 경우가 있었어. 이 양법은 크게 권장하지 못했고요. 이 양법이 널리 보급된 것은 이제 조선 후기 때다.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는 게 뭐냐 건항법이라는 게 있어요. 신특강에 나와 있는 건데 이 건항법은 뭐냐면 이제 여기 밭에다가 일종의 한전에다가 이 이항처럼 이렇게 뭐냐면 심어요. 이렇게.
물을 가다 놓고 이렇게 옮겨 적는 게 아니라 모판을 키운 다음에 이 한전에다가 수전이 아니라 한전에다가 옮겨 적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권한법은 종전의 한전농법에다가 이항법을 플러스시켰다. 네. 그래서 신특강에 보면 이 권한법이 마치 조선후기처럼 일반화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일단 권한법이라는 게 있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농사도 이제 같이 했죠. 뭐 2년 3작이라든지 1년 2작 같은 윤적법도 소개했고 12법도 사용됐고 특히 이제 인분 같은 것들이 조선 전기 때 많이 사용됐고요. 그 다음 김매기, 지초작업 같은 거 강조했고 그 다음 반농사 경적법도 동시에 이제 얘기했죠. 근경, 간종 이런 것들인데 근경은 뿌리에 심는 거죠. 뿌리 근자예요. 네, 뿌리 근자에 심는 거고 간종은 고당과 이당을 이제 그 뭐냐면 옮겨가면서 심는 방법인데 반농사 경제법은 이제 조선 후기와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그때 설명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농농사 경제법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농사 이게 기출문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하산도 지역의 농법이거든. 응. 그러니까 유정자, 그 당시 조선 유정자들은 전라, 충청, 전라, 경상도 농법만 중시하고 한경, 평안도 지역의 북방 농법은 천시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강남 농법, 그러니까 하산도 농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한경, 평안도 민들을 좀 무시하긴 했어. 얘네들이. 왜냐하면 그 출신들 자체가 그 당시 이제 양반 관료들이 되게 하산도 출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평론도 좀 차별하고 좀 무시하고 그런 경향도 반영되겠죠. 근데 이게 나름대로 그때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남부 지역 하산도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좋고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농법이 한정된 토지에서 많은 노동력을 들이는 방향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조밀하게 집약 농법 같은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근데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 인구가 적고 토지는 많아. 그러니까 토지보다 노동력을 절약하는 방법 발달할 수 없잖아.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동력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양복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약간 조밀하게 하는 집약농법보다는 조박농법이라 그러죠. 한 사람이 넓게 넓게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것처럼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막 시도 막 비행기 와서 뿌리잖아. 그 집약농법보다는 이렇게 조박농법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야. 근데 이 남부 지역에 쓰던 집약농법 같은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네, 요걸 북방에서 이제 북부 지역까지 적용시키려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관료들이 앉아가지고 지역 실정도 모른 채 그냥 거기 지방민들 하산도민들 데리고 와갖고 이제 드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얘네들 보급시키려고 했던 거야. 예. 문제점이 있지. 전형적인 탁살행정이에요. 그러면 농사직설이 실제로 백성들에 크게 도움이 됐냐? 이건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실제로 도움이 안 됐다고 그래요. 실제로. 왜냐면 기존에 이제 기존에서 이제 시험시에서 농법 같은 거나 작물 같은 걸 재배를 해서 보급시킨 거예요. 새로운 걸 보급시킨 건데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네, 이미. 그래서 하상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를 보급시키려고 하니까 일단 북방에서는 자율요건이 맞지가 않고 하산도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걸 보고하려니까 뭐 자기보다 더 이게 알고 있는 기술을 알고 있는데 뭘 그 책을 보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급이 잘 안 되는 거지. 다만 이거는 이제 후에 사람들이 이제 지금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의 기법들, 농법이 이런 것이 있구나는 훌륭한 역사서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농사직설이 그 당시 사람들은 큰 도움을 못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예,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또 관료들이 와서 읊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강의명이 이제 사시차로 같은 것도 있고요. 금양장로도 가끔씩 이제 뭐냐면 그 언급된 부분이죠. 금양은 지금의 시흥지방이에요. 그래서 시흥지방에 직접 경험한 농법을 기록한 거죠. 그 내용이 풍부해 농사직설과 학본에 보급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사직설에 수록된 그 책 내용들을 볼게요. 자,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농농사 경작법을 좀 볼게요. 밭농사보다는 농농사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삼이가 있고 건삼이가 있어요. 수삼이는 이제 아까 침에 그 말한 것처럼 물을 이제 대고 거기에다 뿌리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수경 집합법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는 시기에 따라서 올복 수삼이하고 늑복 수삼이가 있는데, 자, 그다음 건삼이는 뭐냐면 본 가문에 논에 물이 없어서 수삼이 할 수 없을 경우에 접시에 많은 논을 키우다가 모가 성장한 모를 물에 넣는 방법인데, 이것은 밭에다가 이제 논을 이제 키우는 방식이에요. 벼를 밭에다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까 치면 건항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항법을 우리나라 항전농법에다가 적용시켜갖고 만든 것이 뭐냐면 건항법이다. 예, 우리 풍토에 맞게 개발한 독특한 농법이고, 그 다음에 모내기법이 있어. 이걸 이제 그 농사집서에서 뭐라고 하냐, 삽종법이라고 해요. 삽종법. 이것도 용어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한번 그 공사기출 문제인가? 그때 한번 언급됐어. 이 삽종이라는 용어가. 삽종하면 모내기법, 이항법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경상도, 강원도 일부에서 시행됐고 아직 조선전기 때까지는 널리 보급되지 못했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는 목판을 따로 만들어 법실 뿌리고 모가 한 줌 이상 자라면 다시 농을 옮겨 심는 경작법이다. 모내기법이 이제 행해지면 동시에 이모작도 같이 행해진다고 했죠. 이모작도. 예. 그렇지만 가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선전기에는 수시설이 부족으로 정부가 권장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래서 농업 발달 결과를 보면, 자, 이때 농업 발달은 누가 이끌었냐면 지방의 중소지휘층, 이 지시가 되면서 그래서 유교문화 전파인데 주로 살인들이죠. 살인들은 앞에서 얘기한 강남농법을 널리 보급시키려고 했어요. 성리학에서 강남농법을 강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 사육지 보를 보급하려고 했다. 강남 1항으로.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한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가 꿈꾸는 한촌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여기 제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농법 보급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고려 후기 때부터 강남농법이 보급됐잖아요. 신흥 사족들 통해서. 근데 조선에 들어와서 그것도 연결되거든요. 중앙 차원이나 지방 차원에서 어떻게든 강남농법을 보급시키려고 했어. 얘네들이. 예. 그래갖고 이걸 통해서 이제 농업 생산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강남농법이 맞지가 않거든. 이 수의전이 오히려 한전이 맞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강남농법 수의전이 조선 후기 때는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의 노력들을 적어놓은 거야. 여기는요. 앞에서 했던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때도 이제 연작상별 수중법 학들 보급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지방에서도 보를 개발해서 강남농법을 뭐냐면 확대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공업의 발달 볼게요. 수공업 발달. 이건 조선전기 때 수공업을 얘기하죠. 근데 조선전기 때 수공업은 고려시대 때 수공업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전기.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이제 수공업의 어떤 그것을 조선 때까지 연결됐는데, 자, 크게 이제 조선전기 때 이제 수공업을 간장수공업, 그다음 민영수공업, 간해수공업 이렇게 있는데 초창기 때는 간장제 수공업이 발달됐어. 자, 강장제 수공업이 발달한 걸 좀 하기 전에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 역의 동원 상태를 좀 봐야 돼요. 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좀 언급했는데 조용조 체제죠. 조는 토지세를 얘기하고 요건 이제 국가 노동력을 동원하는 거죠. 조는 특산물을 이제 구가하는 건데 용은 크게 이제 군역하고 신역이 있어요. 아니, 군역이 아니라 요역과 신역이 있죠. 말 잘못했네. 요역은 이제 뭐 공사에 끌려가는 걸 얘기하죠. 뭐 토목공사 이런 것들 할 때. 신역은 이제 근데 이 신역은 말 그대로 신분별역이야. 신분별역. 요것도 이제 세 가지가 있어. 신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 천역 양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역이 있고 그다음에 천역이 있죠.
양역과 직역은 이제 뭐냐면 양인들이 주로 만든 거고, 물론 직역 중에 이제 천민이 또 하는 것도 있어요. 천역은 주로 공노비들이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천역은 보통 이제 이거는 다 뭐 용원 이제 남자들이 이제 끌려나가서 하는 건데, 천역은 특이하게 남녀가 평등하게 했죠. 여자도 가야 돼. 천역을 담당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양역은 이제 군역이 되는 거고요. 그럼 군역을 담당한 모든 성인 남자들 양인들이 군역을 담당하냐? 그건 아니고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 빠져요. 직역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뭐 관리, 유생들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종의 빠지고 학생이고, 그래서 원생, 교생 이런 사람들 빠지죠. 그 중에 또 빠지는 사람들이 뭐냐면 공인들이야. 예. 이 공인들도 원칙적으로 양인이기 때문에 양역 군역을 담당해야죠. 양인 개병제 입각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직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냐면 군역에 빠져요. 그러니까 직역 대신에 양역 대신에 군역 대신에 직역을 담당하는 거야. 동원들 이들이. 그래서 이 공인들이 이제 직역을 담당하는 대신에 군인으로서 이제 군역을 담당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인들의 동원 시스템이 뭐와 연결되냐면 군역하고 연결됐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군역이 뭐냐면 바뀌면 이 공인들이 그 직역 동원 시스템이 또 바꿀 수밖에 없어. 이건 좀 뒤에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내용을 제가 그걸 이제 한국통론이나 다른 책을 기준으로 해갖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 대개 보면 이제 중국 그 고려 시대 동원 방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보통 3번제를 통해서 동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장인들은 어디에 등록돼 있냐면 공장에 등록돼 있어요. 예. 이들이 이제 주로 3번을 3번을 거쳐갖고 공장 강연 수업에 들어가서 복무를 하고 정부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작하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그냥 가집단, 나집단, 다집단, 세 개 집단 공용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담당을 하고요. 대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가집단이 이제 공역을 담당하면 그 뭐 외공장이나 건공장 가서 이제 여러 물건을 만들잖아요. 일정한 양을 이제 할당해서 갖다 바쳐요.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바치고 일부는 체하직을 받아. 체하직은 그 약간 이제 뭐냐면 잠시 임시직으로 기간제 일을 할 때 일부 녹봉을 받아요. 이런 체하직은. 얘네들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보시면 돼. 예전에 이제 뭐 하는 부산계 전시를 받는 것처럼 체화직으로서 이제 받는 중간 관리자 역할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주로 이제 거기에 상주하면서 밑에 동원된 그 공장을 공인들을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동원돼서 일정한 양을 갖다 바치면 나머지 물품들 있잖아.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동원됐으니까. 그래서 공장세를 일부 납부하고 이걸 시장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나집단과 다집단, 동원되지 않는 나집단과 다집단은 그냥 먹고 사는 거야. 이걸 민영수공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간영수공, 민영수공 여기에서는 개념적으로 구분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간영수공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그 전문적인 공인들을 제외하고는 여기 이런 전문적인 공인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원된 민영수공에서 동원된 공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의무를 이제 수행하면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이 나집단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고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양을 할당을 하면 다집단이 와서 또 하고 이게 돌아가면서 유면제도 이제 뭐냐면 그 공영수공을 간장제 수공을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일을 할 동안 간장들에게 뭘 하냐? 얘네들이 의무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이 일을 할 동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앞에서 이제 이것처럼 공제를 납부해서 나머지 물건을 갖다 팔게 하든지 그 다음에 뭘 붙여주냐면 보인을 붙여줘요. 이걸 급보제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군역하고 연관시켜서 보세요. 군역도 보면 이제 그 군역도 보면 보법이나 이런 걸 보면 뭘 붙여주죠? 정병이 있으면 나가서 싸우면 거기 보인 2명 정도 붙여주잖아요. 그거 똑같아. 연결시켰어. 그 다음에 또 복호제를 실시하는데 복호제는 얘네들이 이제 동원될 동안 여러 가지 뭐냐면 구역을 면제해 주는 거야. 그래갖고 예를 들어 뭐 요역 나가는 걸 면제시켜주고 그다음 군역도 면제시켜주고 이게 다 복호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역을 수행이기 때문에 요역이나 군역을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그 채아직을 수용해서 급료를 지급하는데 일부 아까쯤에 이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거기에서 이제 전담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얘네들은 이제 자기가 맡을 동안 기간 할 동안 기간제는 할 동안 그때는 그 급료를 지급한다. 이게 다 지급한 건 아니고 일부 중간 관리자 거기에 전속돼 있는 중간 관리자들은 자기가 이제 일을 할 동안 기간제도 일을 할 동안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간청에 소속된 장애인들에게 지급된 돈은 그리 많지 않았고 자신의 책임량이 초과된 상품에 대해서 소정의 공장세를 납부해서 팔 수 있다. 아까 좀 요게 소속된 사람들 그 많지 않고 대부분 동원되고 이 동원된 사람도 이제 할당되면 이제 갖다 파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동원이 다 끝나면 이제 아까처럼 말처럼 다시 나집단 다집단이 와서 이제 교대로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민영수공을 사적으로 이제 걸 만드는 거야. 이런 체제죠. 자, 민영수공업은 동원되지 않을 때 주로 이제 뭐냐면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구나 비단 같은 양반의 수요품을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공인 외에도 집안에서 그냥 농가에서 자기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그런 걸 하는 수공을 간해수공업이라고 해요. 무명, 삼배 같은 걸 직물 생산한다. 주로 안악내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무명이나 삼배 같은 경우에는 조선전기 때 헌물화폐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국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주로 면포 대납을 하니까 이거는 집안에서 이제 수술 만드는 그런 간해수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조선전기 때, 중기, 후기 때 바뀌게 되는데 이건 직역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거 군역하고 연결돼서 이제 보셔야 돼요. 같이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상번제를 동원했죠. 여기. 그때는 보포하고 봉족인데 얘네들 봉족 주했지만 얘들도 봉족을 줘요. 봉족. 그리고 얘네들 군역 대신에 그냥 직역을 성장하기 때문에 이거 복호라고 하죠. 복호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봉족이라는 말은 꼭 군대에서 경제적 보조해 준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인들도 동원될 때 봉족을 지급해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천역 담당을 할 때도 그 뭐냐면 가나에서 일을 할 때 그때도 봉족 노비가 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공역을 담당할 때도 봉족을 지급해요. 그 노비들도. 그 다음에 중기 때 바뀌게 되는데 납포자로 바뀌어. 이게 배경이 군족수포제예요. 군족수포제가 이제 특징이 뭐예요? 군포를 하면 이제 실질적인 병역을 면제받는 거잖아요. 그럼 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장인들도 동원대에서 예전에는 병역을 떼었지만 직결을 했지만 굳이 이제 군역이 바뀌었으니 우리도 똑같은 형평성 이제 입각해갖고 포를 납부하면 장인 그 동원되는 걸 면제해줘요. 그래서 국가가 그 포를 받고 전문적인 장인들 고용하는 시스템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후기 때 들어가면 포 대신에 장인세를 납부한다. 장인세. 장인세. 그래서 합해서 장인세 납부하고 나중에는 뭐 장인세조차도 이제 납부를 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장인세를 납부해서 돈을 납부하고 국가에서는 장인세를 받아가지고 시장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국가에서 직영하는 이때 후기 때도 직영하는 그 수공업장은 있었어요. 직영 수공업. 이건 주로 이제 무기나 화폐 같은 것들 만드는 것들은 수공 제품을 통해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국가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건 전문적인 그 직인들을 고용해가지고 만든 거야. 이건 그래서 요거는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장인사를 받은 거 가지고 물건 사들이는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조차도 뭐 영조된가가 없어졌어요. 일반 세금을 편입돼 갖고 그냥 받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좀 특징이 뭐냐면 점촌이 형성됐어요. 점촌은. 이때는 민영수공이 발달되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민영수공이 발달했는데 점촌은 뭐냐면 특정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물건을 마을 형성했고 형성된 걸 점촌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종이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종이를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촌들이 형성됐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소의 개념하고 좀 비슷비슷하지만 소는 좀 강제적으로 편입되는 반면에 점촌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자발적으로 만든 수공업 같은 직종의 수공업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점촌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상업을 보자. 상업은 실질적으로 볼 건 없어요. 조선전기 때 상업은 예전에 뭐 시전 설치 관련된 내용들만 좀 나왔고 거의 안 나왔거든요. 주 나와도 조선 후기 관련된 내용들만 좀 약간 언급돼 있어요. 자, 하여튼 보자. 상업은 초창기 때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제 했죠. 시전상의 체제를. 그래서 시전이 설치되는데 태종 때 12년에서 14년까지 행랑 조성을 공사죠. 그러니까 시전의 행랑을 국가가 만들고 거기에 이제 시전세를 받는 거죠. 자, 이거는 이 시전인 자체가 이제 아까 개경도 있고 서울도 있고 지금 한성도 있고 등등 있거든요. 그래서 개경이나 서울이나 대개 보면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또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인구가 또 많잖아요. 관료도 많고 그 밑에 종들도 많고 일반 평민들도 살고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이 필요했던 거야. 간설 시장이. 그래서 고려나 조선이나 또 신라나 간설 시장을 이제 뭐냐면 그 만들었죠. 예, 그 인화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종로구 일대 있죠. 이 종로 일대가 이제 그 당시 시천상인들이 이제 행랑이 있었던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종 때 시장 개편 사업을 해서 전국 각지의 공물을 도성에 대납하거나 박납하는 일반화되면서 시장이 더 확대됐고요. 그다음에 가게의 종류에 따라 재배치되고 뭐 자주 유사 같은 이름의 기능 같은 조직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자주 유사는 이제 시전 자체의 이제 조직들을 얘기하죠. 예. 그리고 시전은 어떤 것 특징이 있냐면 허가받은 상인들에게 도성 내 독점 판매권을 주는 대신에 상세와 횡령세를 거두어 공중 간청에 필요한 물품 조달을 사용해 있는데 요 시전의 개념은 조선 전기보다는 조선 후기 때야. 보통 우리가 이제 도성 내에 어떤 특정 물건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금난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교과서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국정교과서나 교과서 지금 교과서가 좀 약간 미묘하게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이 금난 정권을 마치 조선 전기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잘못된 설명 같아요. 아마 그쪽에서 이제 잘못된 것보다는 시전이라는 상황을 이제 설명할 때 그 특징들을 얘기를 할 때 금난 정권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금난 정권은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거야. 조선 전기 때는 특별하게 금난 정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파합의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고 뭐 다른 상인 집단도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 독점 상태였어. 그런데 거기다가 뭐 금난 정권이 필요 없겠죠. 특정하게 자기 독점권을 인정받는 독점권 인정받는 건 뭐냐면 나중에 17세 이후부터 이게 상파합의 경제가 발달되고 새로운 상인 집단이 들어오면서 사상들이 등장하면서 이들과 경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궁중이나 간청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고 뭐 공짜로 조달하거나 하여튼 반값을 조달해 갖고 하면 나름대로 뭔가 특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금난 정권이 이제 주어진 거야. 이건 조선 후기 때 얘기야. 조선 후기 때. 이거는 조선 전기 때는 금난 정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난 정권은 다만 이제 난정권이라고 해갖고 그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는 금지했는데 요때 조선 전기 때 이 난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선 후기 때 난전하고 의미가 달라요. 뭐 동양형을 속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기 행위를 하거나 그럴 때 난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 후기 때 뭐 그런 특정한 그 물품을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다른 상위 집단이 갖다 팔 때 난전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동양형이나 이런 것들을 속여서 팔 때 이런 걸 난전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그걸 경시서에서 관리 감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장 상황 활동 경시서란 관청에서 관리되었다. 그래서 이 경시서가 나중에 이름이 평시서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게 물가 조절 역할도 했기 때문에 앞에 얘기했던 조선 중기 때 들어가면 이 경시서가 예전에 을장 역할도 같이 해요. 예, 경시서가.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아, 잠깐 말 잘못했네요. 예, 그 상평창이죠. 말 잘못했어. 상평창인데 요거는 경시서는 좀 다른 관리죠. 예, 착각했어. 시전 상업 활동인데 경시서. 예, 그러니까 동양감시나 물가 조정. 그러니까 이 경시서의 가날 번위가 거기 이제 서울 한성부 아니까 예, 그 상평창은 좀 다르죠. 예, 경시서 상평창은 좀 약간 헷갈렸어요. 제가 수정해 주시고.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시현상인들 운영 보면 도중이나 동업조합이 존재하고 행랑이나 도가 같은 물적
기반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시전 도중에 출제 예수보다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위계 가입이나 허용처 차이가 있었으나 그 가입의 모든 구성의 권리 등등이 똑같다. 그래서 구격을 부담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있고, 그래서 이제 출자 액수보다 나이를 다 강조했다.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 간행이 그렇죠. 좀 나이를 좀 강조하잖아요. 구격 부담의 주체가 됐다.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판매 부담을 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또 이제 특권들이 오는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조선 후기 때 이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 후기 때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건 조선 전기 때부터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술됐는데 조선 후기 때부터 이런 조직들이 예전부터 조금씩 있었지만 이걸 완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유기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유기전을 이렇게 내보면 교과서는 유기전이 마치 조선 전기 때부터 있었던 시전상인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기전은 엄밀히 말해서 조선 전기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통 인조 이후, 그러니까 그 조선 후기 때 이후에, 조선 후기 때 이건 한참 인조 이후에 형성된 것이 유기전이야. 물론 이제 시기마다 다르지만 조선 전기 때는 유기전이라는 것들이 없었고 그냥 시전상인 집단들만 있었어요. 예. 유기전이나 어떤 시전상인들이 형성된 것은 인조 이후야. 인조 이후. 예.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이제 조선 전기하고 후기가 좀 겹쳐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설명이 교과서나 있고 그런 것도 그렇게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시전상인 나오면 이제 조선 후기 때 나온 거니까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해두세요. 태종 12년 14년에 행랑조선고선에서 시전이 설치됐다. 요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기출문제에 나왔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고려사 기출문제 풀 때 제가 언급했죠. 이 부분을. 자, 지방을 보죠. 지방은 그 당시 이제 행상들이 있었죠. 행사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제 했던 상인들 행상이라고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조선 초기 때 행상들은 간청에서 발급한 6개월 유효기간에 따라서 영업허가증 노인을 발급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상업활동을 종사를 했는데 엄말 정책 때문에 행상에도 철저한 통제가 가해졌다는 거. 그렇지만 임진왜란 이후부터 그런 것들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상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가 이제 육상 있고 성상 있어. 그 육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량이나 소량의 농촌생활 필수품. 왜냐하면 육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뭐 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그런 게 없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은 물건들을 신어갈 수 없고 조그만 물건들 그런 것도 소량으로 이제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상인들 뭐라고 해요? 보부상이라고요. 보부상. 보부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상과 부상을 합쳐놓은 말이죠. 그러니까 보상은 이제 보따리 장수고 부상은 지게 장수야. 그래서 마을을 돌면서 이제 활동했던 상인들이 이 보부상인데 이 보부상은 고려 시대부터 쭉 있었어요. 조선 때 같이. 근데 조선 시대 보부상은 좀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어떤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어. 독점 판매권. 이게 조선 초기 때부터 있었거든요. 조선 초기 때부터. 그래갖고 얘네들 돌아다니면서 어떤 특정한 물건의 독점 판매권이 주어졌는데 이게 왜 주어지는 데서 이제 학계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책을 보니까 이성계가 이제 뭐 싸우다가 그때 목숨이 위기에 처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보부상을 때문에 목숨을 구했다. 그러니까 보부상 때문에 목숨을 구했기 때문에 이성계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뭐냐 보부상에게 영구의 특허권을 그러니까 독점 판매권을 줬다. 그런 설도 있고 아니면 정부가 이제 뭐냐 동원하기 쉽기 때문에 보부상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부상 조직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독점권을 줬다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서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조선 초기 때부터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간상 집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다음 선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대규모 물자들 이제 배로 운반하는 사람들이죠. 곡물, 소금 등을 취급하고 전국적으로 상대로 이제 활동한 대상인들인데 대표적인 상인 집단이 경강상인 집단이에요.
이 경강상에는 조선 후기 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뭐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조선 전기 때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뭐냐면 15세기 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장시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행상들이 장시의 상품 교육권을 주도를 했는데, 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 장시가 출현됐다는 거, 15세기 말에 장시가 출현됐다는 건 그 당시 농업 생산력이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잉여 물자를 파는 과정에서 왜냐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자연 발생적 장시가 형성됩니다. 앞에 이제 시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고요.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근데 장시는 국가의 목적 없이 그냥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거야. 자기 물건을 갖다 팔기 위해서. 잉여 생산물을 갖다 팔기 위해서. 그래서 이 16세기 때 들어가면서 장시가 조금씩 확대되는데, 물론 이 16세기 때 화폐 경제가 완전히 발달하지 못했지만 17, 18세 넘어갈 때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된 어떤 전조 현상이 이미 15세기 말부터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15세기 말의 장시가.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장시의 등장 이렇게 있죠. 그래서 1470년 전라도 무안 지역에서 장문이라는 이름으로 뭐냐면 등장했고, 여기 15세기 말이에요. 그래서 전라도 중심 확대인데 아마 전라도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 잉여생을 많이 생산되니까 이런 것들 갖다 팔기 위해서 나타난 것 같아. 16세기 때 충청도 경상도 지역이 퍼졌고, 그리고 임진왜란 계기로 경기도 지역까지 확대되다가 이제 17세기 후반 때 전국적으로 이제 중후반 때 항해도나 평안도 지역까지 퍼졌죠. 그래서 장시의 발전은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두드러졌는데, 초기 장시는 한 달에 세 차례 열린 8장이었지만 6차례에 걸쳐서 5일장으로 보편화했고요. 이게 조선 후기 때 보편화했어, 5일장이. 그리고 조선 후기 때는 일부 상설장까지 만들었죠. 상설시장. 예, 그런 또 있다. 그다음 주인층의 성장인데, 주인층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개 물건을 집산하고 중개할 때 그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주인이야. 주인. 그래갖고 뭐 여러 이름으로 이제 부각되는데, 무국주인, 선주인, 강주인, 포우주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라는 것은 중개자 역할을 하는 상인들, 중개 역할을 하는 상인들을 주인이라고 한다. 물건을 받아들이고 그걸 뭐냐면 집산하고 그리고 모아뒀다가 그 다른 상인들에게 나눠주고 보관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던 상인들이 주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중에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것이 포구에 있는 주인이죠. 예, 되게 경강상인들이 이제 맡은 건데, 이게 예전 기출문에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뒤에 조선 후기 때 관련된 내용에서 살펴볼게요. 아직 조선 전기 때는 그는 경향만 좀 보인 거죠. 시합만. 예.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전법을 보죠. 가전법. 자, 조선 전기 때 이제 그 토지 제도가 크게 가전법하고 집정법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가전법이야. 한 두세 문제 나왔나? 예. 그래서 있는데 일단 가전법은 언제 공포했냐면, 가정법은 공양한 3년에 공포됐죠. 공양 3법. 근데 공양 3년은 이제 의미가 없죠. 고려시대 이제 제도보다는 이제 조선시대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고려나 왕조는 멸망을 했잖아요. 그때는 그 거의 멸망 직전이기 때문에 공양 3년은. 그래서 이게 여기는 사료가 없는데 요 그 가전법 공포 사료가 있어요. 예, 요거 관련된 고려사 관련된 기록이 있거든요. 사료 부분도 실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실어놓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 사료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나중에 기출 문제 풀 때 한번 같이 보기도 하죠. 그게 기출 사료 나왔기 때문에 좀 볼게요. 자, 가전법이 행해졌던 시기가 이제 뭐냐면 그 위화도 해군 이후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문제가 이제 토지 개혁인데, 요걸 이제 뭐냐면 이성기가 이제 토지 개혁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예. 거기에 있었던 급진파 사대부도 그렇게 해결하고 있고, 그래서 전제 개혁을 이제 추진을 했죠. 그래서 조준과 정도전 같은 사람이 추진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이제 하려고 했냐면 이 목적이 이 그 당시 주례 있죠, 주례. 주례에 보면 토지 공개념이 있어요.
모든 토지는 국가의 토지고 왕의 토지다. 이 왕토 사상이 입각해갖고 그 당시 전국의 토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토지 문서를 다 모두 불태워 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소유권을 부정하는 거죠. 아예 소유권을 부정을 해서 그냥 뭐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소유권 부정해서 소유권을 다 국가에서 환수하고 예전에 그 당나라 군전제처럼 개구수전에서 개구수전이 뭐예요? 개자는 군은 입구자죠. 사람들의 술 고려해갖고 그 땅을 나눠주는 거야. 경작권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경작권. 소유권을 아예 부정을 하고 경작권만 인정을 해주려고 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자기 토지 뺏어가지고 국가가 환수해서 저희 소용처럼 이제 북한처럼 머릿수대로 해가지고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경제권만 주고 나중에 죽은 후에 또 환수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너무 크고 이거 그대로 실시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뭐 조선이라는 나라 건국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돼요? 망하겠죠.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흐지부지 돼. 이거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래갖고 소유권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소유권 건드리면 완전 나라가 이제 뒤집어 엎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디만 한 발 물러나서 수조권만 이제 개혁하는 방식으로 수조권 재분배 있죠. 그걸 이제 했다. 그 당시에 이제 예전에 이제 얘기했죠. 고려 말기 때 농장이 학대됐다고 했잖아요. 농장 학대 유형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사전의 가산화야. 이 사전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바탕하는 것이 아니라 수조권이죠. 예. 그래서 특정 집안이 일종의 그 특정 지역의 사전을 뭐냐면 수조권 독점을 해갖고 조업화 시켜갖고 자기가 거기에 직역을 이제 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장악하는 그런 것들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영구적으로 영대 정유 체제를 통해서 사전에 가산화가 있는데 이런 수조권을 통해서 형성된 농장 체제를 타파하고 그 토지를 뺏어다 검문세력의 토지를 뺏어다 그 당시 자기를 도와줬던 신진 관료 세력들 아니면 공역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가전법이죠. 그래서 가전법은 종전의 전시가 체제를 고려왕조가 인정하지 않고 새롭게 립세해서 만드는 토지제도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죠 녹가전하고 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이걸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목적을 볼게요. 일단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일단 검문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기반, 특히 수조권을 뺏어갖고 붕괴시키려고 했고, 그 국가재정 확보, 그 자기를 도와줬던 신진사들의 경제 기반,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농민생활 안정 이렇게 있는데, 이게 주의할 것은 이건 하나의 목적이지만 주의할 건 가전법 자체는 농민들 대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네, 농민들 대상으로 한 건데, 근데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제 농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리고 등등 했기 때문에 땅도 또 분배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가전법 자체는 농민을 대상하지 않지만 이제 영향을 줬다. 농민생활 안전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없지만 또 국방에 필요한 군량미 확보 이런 것도 있겠죠. 예.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 내용을 보죠. 앞에 언급한 것처럼 가전법은 수조권을 지급한 거예요. 수조권.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앞에서 농장을 또 그 수조권된 토지, 그러니까 사전에 가산화된 농장을 건든 거지. 그 건물세력들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농장이나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못했어. 이거는 그래서 수조권만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어디냐? 어디 또 이제 사전은 경기도에 지급했어. 경기도. 예. 그래서 사전 경기 원칙이라는 게 있죠. 단 군전은 제야. 군주는. 요거는 이성계에 나오는 그 내용에도 나와요. 군전을 제하고는 사전 경기 원칙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성계는 사전 계획을 전제로 해갖고 미리 이제 토지를 누구 땅인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대 6도 양정 사업을 실시했거든요. 토지 조사 사업을. 요것도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런 토지 조사 사업을 바탕으로 해갖고 뭐냐면 경기도에 한해서만 지급했다. 그럼 여기에서 사전의 의미가 뭐냐?
이건 소유권상 의미의 사전은 아니죠. 수조권상 의미의 사전을 얘기한 거야. 보통 조선도 마찬가지로 공전이 있고 사전이 있는데 여기는 수조권상 의미에서 공전은 국가기관에서 걷는 세금이야. 국가기관이나 뭐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을 하고 사전은 그 관리들에게 봉급 성격이 강한 거죠. 일을 했으니 봉급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조권을 줬어요. 관리에게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역자에게도 이렇게 줬어. 이 수조권을. 근데 이걸 사전이라고 하는데 요 사전은 어디에 한정돼서 경기도에 한정돼서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경기도는 이제 고려시대 경기도와 지금 서울의 경기도는 다르죠. 지금 조선시대 경기도는 한양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땅들 경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라는 지역을 먼저 이렇게 설정해 놓고 준 게 아니라 사전이 분급된 지역 있죠. 요걸 그냥 경기도 한 거야. 예. 그러면 이 말은 사전이 나중에 이제 확대되면서 경기도의 어떤 구역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예. 그래서 예전에 평택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평택. 평택이 원래는 경기도에 속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경기 지역만 주다가 이제 부족하니까 이 평택도 이제 경기도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전 지역을 포함시킨 거야. 원래 이 지역이 충청도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경기 지역 평택을 제외하고 이제 경기 지역을 설정했는데 땅이 부족하니까 평택을 집어넣은 거야. 충청도 떼가지고 경기에다가. 그래서 경기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경기도는 행정교육을 통해서 딱 준 게 아니라 사전이 주어진 지역을 주로 경기도 등 지역을 행정구역을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주의할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 아까 이유가 있겠죠. 자, 명목상은 정치적 명목을 들죠. 모든 간이는 왕경주의의 경기에 거주하면서 왕실 수기해야 된다는 어떤 정치 원리지만 실제적으로는 고려 말의 사전 폐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방세의 성장 성장을 방지를 목적으로 한 거다. 왜냐하면 고려 말기 때는 외방사전이라는 게 있죠. 저 개경 주변 땅 외에도 그 다른 지역에 사를 줬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교통이나 통신 같은 것들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 중앙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폐단이 있고 아까 전에 뭐 사전에 가사나 등등 이걸 통해 농장을 확대하고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냐면 이걸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사전을 경기도에 한정해서 줬다. 물론 이제 이게 땅이 한정되다 보니까 나중에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그 원칙을 반해서 뭐 충청도 땅을 좀 일부 해갖고 주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다시 부활물 타블에서 경기 사전 원칙 계속 지켜졌다. 다만 지방의 이 군전만은 경기 사전 원칙에서 제외시켰어요. 이 군전은 실질적으로 수조권을 줬다고 하지만 실제 수조권이 아니라 받는 건 면세권이에요. 면세지를 설정해 준 거니까 제외시켜 버린 거야. 요건 좀 뒤에 군전 얘기할 때 좀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급 대상이 누구냐? 지급 대상이 크게 세 종류예요. 세 종류. 일단 첫 번째 지급 대상은 문무관리들이죠. 그래서 중앙 관계에 있는 문무관리들은 일단 다 줘. 이걸 이제 가전이라고 하죠. 얘네들이. 그 가전법은 이제 큰 의미의 가전법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가전이라는 의미는 예전에도 사용했죠. 저 문무관리들이 어떤 직역의 대가 중요 보통 가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지방 한량간들에게 또 줘요. 그 거경시 그 지방 한량간들에게 줬다. 올라와서 이제 그 뭐냐면 문무 관리가 되지 않는 그 지방 한량간들에게 줬는데 이들에게 줬던 걸 뭐냐면 군전이라고 해요. 군전. 군전은 군인전하고 비슷하지만 실제 군인하고 달라요. 군전은 언제부터 주어졌냐면 고려 말기 때부터 주어졌어요. 주로 이제 유황풍간주들인데 첨설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졌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홍건적이라든지 왜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끓기 때문에 그 뭐냐면 지방에 있는 한량들 좀 약간 지방 유지들이죠. 그들 동원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얘네들 자체가 일단 그 당시 싸우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뭐 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도 사들이고 그다음에 또 얘네들은 또 자기들이 직접 싸우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 종자들이 있잖아. 같이 싸우면 지방 한량간들에게 뭐냐면 군전을 지급해 갖고 이들 동원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급했는데 이걸 조선시대까지 연결시켰는 조선 초기 때까지 했는데 고려 시기 때의 군전은 어디까지 지급을 했냐면 상당히 혜택이 많았어.
원래 이제 지방 한량간들은 이제 농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규모 농장이 있었는데 그 농장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 소유권을 바탕으로 농장도 있고요. 그다음 수조권을 바탕으로 한 농장도 있어. 소유권 농장, 수조권 농장,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남의 토지를 뺏어 가지고 자기 그 해갖고 농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어떤 토지는 농장은 다 여기에다가 뭐냐면 수조권을 설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면세권을 준 거야, 그냥. 아니, 자기 전체 토지에다가 그냥 면세권을 준 거죠. 대단한 혜택이죠. 자, 근데 조선이 들어오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좀 바뀌어졌어. 군전의 그 대상을 군전의 지급 그 면세 대상이 바뀐 거야. 지방 한량간들을 일단 조선 정부에서는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왜구들이 쳐들어오면 지방 한량간들이 어느 정도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원될 수 있잖아.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정근대 시대 때는 그 군비 같은 거, 군역은 다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지금은 뭐 군대 가보면 뭐 그 밥도 주지 뭐 무기도 주지 재워주지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비도 다 그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경제력이 있어야 해요. 이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런데 그러면 군전을 지급해야 되겠지. 근데 문제는 예전처럼 이렇게 소유권, 수조권, 남의 토지 뺏은 거 다 농장들을 다 지급을 해버리면 국가재정 바탕이 되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맞지가 않는다 경우에 그래갖고 수조권적인 토지는 남한테 토지를 뺏은 그 농장들 인정 안 해요. 뭐만 인정하면 소유권이 있는 가지고 있는 농장들만 인정해. 자기 토지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는 본전이라고 해요. 본전. 본전. 그래서 본전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게 본전을 몰수한 대신하는 거는 이 표현이 좀 잘못됐어. 이게 구특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본전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맞아. 이 본전은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토지야. 나머지 토지는 다 인정 안 해요. 예.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이제 구특강에 있는 내용인데 약간 오해를 불려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본전을 바탕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전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전에 기출문제도 있고 다른 책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전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토지에다가 몇 개월만 5에서 10개월만 군전을 지급해 주는 거야. 본전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소유권 토지 전체, 수요권을 바탕으로 한 토지도 전체, 남의 토지 뺏은 것도 전체. 그런데 수요권 인정 안 하고 남의 토지 뺏은 거 다시 돌려주고 소유권만 원래 오리지널 소유권만 인정해서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5개월에서 10개월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신에 뭐냐면 얘들은 이제 한성에 가서 번성하면서 구경시려거나 그 군역을 짊어지고 가는 거야. 예. 그렇게 했는데 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들은 되게 보면 이제 이성계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려간 사람들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뭐냐면 면세권을 많이 축소시켜갖고 중소지주를 평준화시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여기는 안 적혀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들 가지고 있는 군역 자원을 동원시키려는 의미가 있어요. 예, 등등. 그래갖고 이제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해갖고 군전을 지급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군전이 계속 갔냐? 아니죠. 왜냐 조선은 원칙적으로 뭐야? 양인 개변 국가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군역에 대한 반대국보로 군전이나 군인전 이런 것을 지금 인정 안 해. 나중에 되면 양인 개변에서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것도 태종 때 들어가면 거의 사문화돼요. 사문화돼서 잠깐 조선 초기 때 있었던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인 개병 원칙이 확고해지면서 사문화됐다. 그래서 군전 더 이상 지급을 안 해요. 대신에 이제 군대 가면 조선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봉적을 지급하죠. 예, 봉적을 땅을 면세전을 해주는 게 아니라 봉적 지급을 이제 대치를 하는데 하여튼 이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때 가전법을 실시할 때 제일 손해봤던 계층들이 어떤 계층이냐면 지방 한량간 계층들이야. 이 군전은 예전에 100% 인정받았는데 고작 5개월에 10개월만 인정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군역은 그대로 담당하고 그래서 지방 한량간들이 너무 열받아갖고 이성계한테 따지고 민원 건 내용인데 이성계는 너 하면서 거절해버렸죠. 그래서 제일 손해봤던 계층들이 이 지방 한량간 계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비록 관리는 아니어도 그 여러 가지 이제 국무의 이제 국력의 국가 일을 할 수 있는 직역자들이 많잖아. 관리가 아니더라도 풍계 들지 않더라도 그래서 뭐 사원이라든지 외관, 공예, 향리, 영리
이런 사람들에게 토지를 지급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공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직역자이기 때문에 했는데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향리라는 사람도 있어요. 향리. 이 향리는 처음에 외역전을 지급했다고 그래요. 초창기 때는. 근데 이게 외역전이 없어졌죠. 왜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들도 가만히 따지면 군역 대신에 직역을 하는 거잖아. 근데 따로 얘들이 이제 뭐냐면 특별하게 직역을 담당했다 해서 돈을 주면 좀 그렇다 해서 제외시켜 버린 거야. 예.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군인이라는 것도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하급 군인들인데 이 사람도 점점 제외시켰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솔직히 나중에 이제 양인계병제가 확립되고 직역을 담당하면서 직역이 일종의 군역의 대신으로 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도 뭐냐면 나중에는 그 지급을 안 해요. 이 사람들도. 예, 이건 초창기 때 얘기야. 그래서 이제 양인 개병 원칙이 확립돼서 2번과 3번도 지급 안 하지만 초창기 때는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군인들도 하급 군인이죠. 이게 문무관 관리들이 아니라 하급 군인.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민들은 배제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정법 자체가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가정법은 2번과 3번은 어차피 이제 나중에 없어지고 문무관리들을 대상으로 가정만 이제 한정돼 갖고 이제 지급을 한 거죠. 이게 살아남아서. 요거는 어차피 군역과 직역을 하기 때문에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반대급부를 제공 안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문에 나왔다는 거. 그리고 요게 한란관대에게 줬던 본전은 뭐다? 이건 소유권을 의미하고 요때 군전은 수요권이지만 실제로 면세권을 설정한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전은 세습이 부여되고 1대1 하였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세습이 부여.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신전, 후량전, 공신전 후 일부는 세습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해갖고 이제 세습이 가능하니까 가전이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직전법의 어떤 배경이 되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병작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전법 내용보다는 병작 금지는 그 뭐랄까요 가전법 공포할 때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병작은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고려 말기 때 고려 중후기 때부터 해서 어디 16세기 중반까지 주로 이제 지주 전호제의 주요 형태가 작계제라는 농장제였어요. 작계제.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작계제는 이렇게 땅을 세 가지로 나눠. 작계지, 직영지, 그 다음에 사경지. 그래서 보통 이 작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민들, 예속 농민들이나 노비들, 외고 노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영지 안에서 이제 하는 것은 100% 이 주인한테 갖다 바치고 동원해 갖고 이제 하는 거죠. 작계지하고 이제 사경지인데 작계지는 2분의 1, 사경지는 100% 이거는 자기가 갖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했던 건데, 근데 이 병작은 뭐냐면 이런 농장지에서 벗어나서 짜투리 땅이 있어요. 이 주변에 짜투리 땅. 이게 고려 후기 때부터 이제 등장을 했던 건데, 요건 농장으로 편입시켜도 좀 그래서 요 짝두이 땅을 이제 뭐냐면 일반 농민들에게 줬거든요. 예, 줬다보다는 이제 소작을 준 거죠. 병작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분의 1 생산량을 이제 받기도 했는데 문제는 초창기에 운영이 잘 안 됐어. 왜냐면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이 낮았거든요. 뭐냐면 이걸 운영하려면 농어도 있어야 되죠. 농기구도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종자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부족했어. 그 당시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됐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로는 토지 소유권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던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입장 볼 때는 나중에 이제 기껏 이렇게 줬더니 경작시켜 놓고 요 소작민들이 자기 땅에 우겨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농장에 운영했던 이제 이 농장주 입장인데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짜투리 땅을 운영할 때는 했던 거고 병작 때는 그래서 일반화되지 못했던 땅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 입장 올 때도 이 땅이 이런 병작제가 좀 그래. 왜냐하면 어차피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농장을 해체되더라도
나머지 이제 대토지는 뭐 집안 신진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고, 이건 어차피 국가에서 건드리면 좀 그러니까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 자영농민들 양성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요 농장을 제하고는 소유권을 바탕 농장. 근데 자영민을 양성하려니까 이것도 이거 자영민도 아니고 그것도 농장에 편입되고 예매한 땅이죠 이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병작을 어떻게 하냐면 한가 고독만 하고 제외시켰어. 한가 고독이란 뭐냐면 보통 유교에서 사회적인 그 약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 사회적 약자가 있잖아요. 한가 고독은 뭐냐면 호라비들, 가부, 고아,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 한가 고독이라고 해갖고 사회적으로 보조해주고 보호해줄 사람들이 유교에서 의미하는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영농 육성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농장주 입장에도 또 그 귀찮은 토지고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가 고등을 먹고 살려니까 요런 땅들은 한가 고등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평민들은 자영농민이 되거나 아니면 농장에 들어가서 이제 예민으로 활동하거나, 이 두 가지 선택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예민한 상태의 토지는 한가 고독 같은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넘겨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나 예전에 국정교과서는 병작 금지를 마치 농민들을 위한 정책도 이렇게 설명한 건데, 이건 잘못된 거야. 병작은 나중에 조선시대 소작제돼 갖고 약간 이제 농민들이 불리한 이제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지대 납부 방식, 소작 관계, 지대 납부 방식이었죠. 2분의 1이나 갖다 바치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쓴 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토지 공개념 개념이나 아니면 농장주 입장을 때는 좀 예매한 땅이지만 그래도 좀 계륵 같은 땅을 이제 줄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냐면 국가 입장일 때는 이제 자영농 육성 차원에서 했지만 약간 한가 고득층 사회적 약자에게 있는 땅들 하면서 좀 예외종을 뒀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농민 보호 차원에서 병작 반수를 금지했다,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병작 반수는 16세기 말에 가서나 일반화됐던 방식이야 이거는요. 그래서 16세기 때 어느 정도 농업 생산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권 확립되면서 이제 했고요. 하여튼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조 지세는 결당 30도도 고정됐다. 그래갖고 10분의 1을 거둬가고 1년에 30도를 거둬들인 것 중에 2두씩은 이제 나라의 세금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일단 이제 사전에 한정돼서, 사전에 이제 보면, 자 사전에서 이제 수확량 10분의 1을 거뒀잖아. 그러면 1년에 30도를 거두면 2두씩 관리되는 2두씩 이걸 또 갖다 바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공무원이 이제 월급 받으면 세금 떼서 받잖아요. 그 마찬가지야. 이걸 이제 걷는 걸 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두씩 이제 뭐냐면 관리들이 갖다 바치는 걸 세라고 해. 그래서 이걸 붙여서 조세거든요. 엄밀히 조와 세는 다른 개념이지만 이게 이제 통칭 붙여갖고 조세라고 해요. 그냥 후에는 그냥 세금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조세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직접 징수와 직접 답판. 그래서 공조의 조는 국가 관리들이 와갖고 이제 그 해당 간원 어떤 골수령이 봐서 답판을 하고, 사전의 조는 개인이 받도록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때 풍년에 따라서 이제 풍작을 보고 결정을 해주고 깎아주고 더 거둘지, 그 역할은 공조는 국가가, 사전은 개인이 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이런 걸 직접 답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직접 답판이 약간 문제가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공전을 실시했죠. 공전. 이런 것들과 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전 실시와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인증번호를 좀 얘기할게요. 네, 두 번째. 그리고 또 좀 약간 더 설명할 부분이 있긴 있네. 네. 두 번째 인증번호 설명하고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할게요. 일단 두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번호 50번입니다. 자, 거기에 좀 추가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농민의 소유권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을 좀 해요. 농민의 소유권이 아니라 농민의 소유권을 제약했던 수조권적 같은 지배를 약화시키는 그런 것들이요. 예. 예전에 고조시대 같은 경우에는 농민의 그 소유하고 토지에다가 수조권을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권을 가진 사람들이 농민의 소유 토지권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냥 강제 뺏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걸 좀 막고자 했어. 그래서 농민의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거거든요. 소유 토지를 보장해주고 수요권적 지배를 약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같이 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농민생활 안정한 측면이 이런 측면이야. 그래서 가세를 10분의 1을 걷고 농민 소유 토지를 안정화식 보장해주고 수요권적 지배를 약화시키는 그런 토지를 했는데, 자, 첫 번째 조치가 뭐냐? 사전주가, 그러니까 수요권을 가지고 있는 사전주 있죠, 관리들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정갱 농민들의 토지를 함부로 뺏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유 없이 빼앗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사전 경기 원칙 있죠. 요것도 이제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전주의 이제 정갱 농민 지배를 국가에서 강제 통제하는 거야. 못하도록. 그래서 경제적 관계만 한정돼 갖고 이제 수요권만 받는 거고 그 외 경제 외적인 관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전 경기 원칙을 실시했다. 왜냐하면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작정제 포기 방식을 바꿨어요. 그 사전에 가산화 문제, 조업전화된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정정을 이제 할 때 수조권 그 기본 단위가 정정을 나눈다고 했죠. 요게 전주명을 적었어. 누구 아무개. 그래서 전주명을 갖고 직업이 세습화되면서 전주명 같은 집안끼리 쭉 적다 보니까 나중에 직업이 세습화되지 않아도 마치 이게 기득권이 돼버려 갖고 우리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받아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해갖고 이걸 이제 뭐냐면 뭘로 바꾸냐면 이 정전을 정주 이름을 쓴 게 아니라 천자문 순서대로 적었어요. 예. 그래갖고 그 토지를 5개월, 10개월 단위로 정조를 묻고 그걸 천자문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그 정조를 구분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산의 수요권화를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경기 지역 같은 게 있는데 예전에 한번 기초에 잠깐 언급했는데 경기 지역에 있는 토지들을 매매를 금지시켰어요. 국가가 이제 소유권을 좀 약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가 왜 경기 지역에 있는 토지들 매매를 금지시켰냐?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여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전주가 강제로 이제 매매란 이유고, 그러니까 강제 뺏을 때 그냥 좀 그러니까 싼값으로 이제 헐값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강제로. 그럴 경우에 막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경기 지역에서 매매가 많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정객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정객이 바뀌면 얘들에게 이제 설정해서 수조권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계속 바뀌면 누구한테 세금을 그러니까 누가 세금을 바치는지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가 파악이 안 돼. 정객 파악 요구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기 지역에서는 토지 매매를 금지시켰다. 근데 이거는 제대로 됐냐? 실제로 안 됐죠. 이거는 그냥 원칙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매매를 아예 자체를 금지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칙일 뿐이야.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약간 더 추가하자면 이게 많이 부족해. 예. 자, 가전의 세습이 불효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칙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가전을 세습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국가 권력에서 다 뭐냐면 그 보고하기 힘드니까 어떤 제도를 실시했냐면 이걸 고발하면 가전을 멋대로 불법적으로 이제 그 하면 가전 징고 채수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가전 징고. 가전에 대해서 이제 불법적으로 무자격자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걸 민에게 가나에 알려주면 그 가전을 뺏어다가 그 신고자에게 다 주는 그거를 이제 뭐냐면 잘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가전 징고 채수법은 무자격자가 가전 보유에 대해서 유자격자가 거기에 그 직급을 받은 사람이 이제 가전을 받았는데 무자격자가 가전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자격자가 보유하면 이걸 뺏어다가 유자격자에게 주는 제도. 이걸 뭐냐면
가전진구체수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태종 1417년에 폐지됐고요. 근데 이걸 이제 이름을 바뀌어 호조절급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자격자가 직접 고소하보다는 호조가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해갖고 돌려주는 방식이야. 예. 그래서 이제 호조가 직접 간장해서 뭐냐면 이렇게 무자격자의 가전보호를 막으려고 했다. 예. 가전진구체수법에서 호조절급법으로 바뀌었다. 불법적인 가전점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부족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집어넣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전법의 이제 한계는 일단 여기 안 나왔는데 좀 적을게요. 자, 가전법 한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 아까 전에 경제 유전에 입각한 공중분배가 아니라는 거. 소유권을 건드리지 못했죠. 다만 이제 수조권의 재분배에 불과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신전이나 후장전 이름으로 사실상 세습됐다는 거. 예. 그 다음에 공신이나 관리들의 어떤 증가로 사전에 어떤 부족 형상이 일어났다는 거. 사전에 부족 형상.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자 유전에 의한 군동화 분배가 아니고 수조권의 재분배였고 수신전, 후장전 이름으로 세습되었고 공신이나 관리의 증가로 사전의 부족을 초래했고 그래서 이제 가전법 결과 이제 뭐 관문세조 강점하고 있던 사전을 확보하고요. 국가 지배 공존이 증가됐다는 거. 그리고 신진 관료층의 경제 토대가 마련돼서 나름대로 1차적으로는 그 목적에 맞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전법을 보죠. 직전법. 자, 직전법은 그 중요성에서 비교할 때 약간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인고에서는. 근데 한능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야? 수능에는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이것도 언젠가 나올 것 같아. 직전법하고 그 이제 직전법 할 때 이제 했던 간소간급제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안 나오죠. 인구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도 안 나온다 해서 그냥 제껴두는 거보다 한국사 같은 거 세계사는 수능이나 한능검을 잘 보세요. 그럼 가끔씩 튀어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누가 다 맞추는데 여기서 기출이 안 나왔다 공부 안 했고 내버두면 틀릴 수가 있어. 그러면 합격에서 이제 멀어지는 거야. 이런 것들은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겼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이거는요.